예, 방청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별 특강 21회입니다. 원래 수요일 날 하니까 내일 해야 되는데 저도 내일 나와서 일합니다. 내일 나와서 뉴스 브리핑 녹화도 하고 또 주말에 찍으실 분 내일 또 하고 내일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당겨서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휴일에 나오시는 것보다 그래도 평일날 저녁에 나오시는 것이 좀 편하지 않겠나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한참 휴가철이고 하니까요. 어쨌거나 그래서 하루 당겨서 했습니다. 자, 오늘 별별 특강에서 이야기를 할 문제는 지금 애프터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 보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에는 최근에 문재인이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지요. 좀 폭락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가을이 되면 40% 수준까지 떨어질 거고 연말이 되면 한 30%까지 떨어질 거다. 그래서 문재인이 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문재인이 망한다고 해서 한국당이 미래가 있고 또 보수의 미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노회찬 같은 사람을 세워서 그쪽으로 헤쳐 모여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또 그분은 또 얼마 전에 불행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국당이 문재인 지지도가 얼추 25% 이하로 떨어졌는데 한 두세 달 만에 사실 한 달 만에 거의 다 떨어진 거죠. 그전에는 얼추 70% 초반에 유지되다가 최근 한 달간의 문재인 지지도가 50% 초반대까지 얼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떨어졌다고 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는가? 거의 올라가지 않고 좀 많이 나오는 리얼미터에서는 1.6% 올라갔다 그러고 좀 작게 나오는 갤럽에서는 3%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지금 11%에서 19.8% 사이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여론조사를 해오던 그 회사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지금 지지율입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요, 최근에 이제 보수의 대중들이 문정권이 이제 더 이상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이런저런 수를 써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통쾌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힘을 하나로 모으자. 자, 문재인을 타도하는데 한국당에 그냥 힘만 실어줘가지고는 저 당이 정신을 차려서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 차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첫째,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부를 만한 인적 자질을 보유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저 당이 지금 자신들이 저렇게 된 처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을 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와 비전을 선도할 만큼의 그런 아젠다나 가치에 있어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권이 몰락한다고 해서 한국당에게 지지가 가서 다음에 집권을 해서 철저한 복수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게 지금 속으로 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엉뚱한 제3자가 재미를 봐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안철수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유형의 인물이 나타나서 좌우의 지지를 모아서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패거리는 뒤로 숨어버리고 그쪽이 그러니까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큰 양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재인이 쇼를 하고 있어요. 어떤 쇼를 하냐? 이때까지 안 하던 쇼를 하고 있어요. 우선회를 했다. 좌우가 뭡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선회를 했다. 그러는데 좌우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소수의 재벌 편을 들어주면 오른쪽입니까? 재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과거 노무현은 재벌하고 친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때 삼성하고 제일 친했죠. 삼성공화국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친했는지에 대해서
취임사도 써줬다. 첫째 조각을 할 때 그때 진대재라고 삼성의 사장을 하던 사람을 전자에 그 정통부 장관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다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그래서 FTA를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관급 이상의 워크숍을 삼성연수원에서 해서 삼성 쪽의 사람들이 다 가르쳤다. 그럼 왜 친했겠어요? 돈 많은 사람하고 친해지는 부분에는 뭐가 있다고 봅니까? 뭐가 있다 보십니까? 돈. 그렇죠. 돈 많은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는 돈 때문에 친해지죠. 그죠? 정권마다 그 길을 맨날 집어넣으려다가 갑자기 친해지죠. 이번에도 한 달 전만 해도 얼마나 뒤졌습니까? 각 회사마다 다 뒤졌잖아요. 심지어 삼성 정권에서 실수한 것까지도 뒤졌잖아요. 자, 그렇게 뒤지더니만 인도 가서 악수하더니만 5분간 독대하더니만 그 뒤부터 어떻게 돼요? 금융감독원에 걸려가지고 상폐된이 많이 하던 삼성바이오로직, 그게 이 바이오 약하고 이런 거하고 다 관련되는 거죠. 원격 의료하고도 관계되고. 거기가 지금 술술 잘 풀려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가 잘 돼가고 있어요? 원격 의료. 원격 의료 누구 때문에 하는가?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하는가? 삼성 때문에 하지요. 제가 아닌 소리를 하면 저한테 그냥 두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때 바닥부터 다 다듬어서 의료체계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10개가 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다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갑자기 친해졌어. 자, 그런데 그거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인터넷 은행. 지금 대한민국만큼 돈 찾기고 돈 보내고 쉬운 나라 있어요? 전화기로 다 되는, 미국에는 그래 안 됩니다. 외국 살다 오신 분은 가면 은행이 얼마나 멀은가, 미국에서 은행 찾아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이 한국처럼 이렇게 쉽게 핸드폰으로 돈 보내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 은행이니 K뱅크니 하면서 만들고 있어요. 왜 만들겠어요? 돈 장사는 돈이 되니까. 돈 장사하다가 망한 사람 봤어요? 그런데 일반 은행들이 다 하고 있고 은행만 있습니까? 저축은행이 있고 저축은행 뒤에는 또 뭐 있어요? 캐피탈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뒤에 러시앤 캐시니 뭐 야구 같은 거 보면 하는 수많은 대부업체들 있잖아요. 뭐 배추 나와서 선전하는 거 그거 이름 뭐예요? 야구 안 보시구나. 야구 옛날에 볼 때 제가 몇 년 전에 좀 열심히 볼 때 항상 그 배추가 나와가지고 대부업체 선전하는 거 있던데요. 자, 그래서 한국만큼 저렇게 대출이 다양한 형태로 뭐 저금리는 별로 없지만 좌우간 은행은 저금리라고 쳐주면 저금리부터 중금리, 고금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요? 맹동에 가면 사채업자 있죠. 그렇게 순서대로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뭔 놈의 또 인터넷 은행을 해요? 아니 좀 편하게야 편하겠지. 보내는 게 기존에 송금은 한 손가락 10번 놀려야 되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한 서너 번만 돌리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봐요? 예? 뭐? 그 중금리죠. 자, 그러면 은행 금리가 저금리라고 보면, 근데 은행에 여러분들 돈 빌릴 때 저금리입니까? 시중은행이. 저금리라고 하는 거는 금리가 아주 싸야 되잖아요. 1, 2%입니까? 지금 대출금리 얼마 받아요? 한 6% 받죠? 7%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중금리는 그거보다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금리는 몇 프로쯤 되는 게 중금리겠어요? 한 10%가 중금리겠죠. 90%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카카오 은행이나 저런 인터넷 은행이 노리는 거는 뭐겠어요? 일단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러려고 카카오 택시 한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카카오 택시에 수수료 1,000원 받는다며. 그래서 1,000원 더 얹어주면 차가 빨리 오는가? 빨리 오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500 던져주고 저거 500 먹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사람 끌고 모아놓고는 카카오톡으로 거기에 카카오 택시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돈 장사하는 거죠. 결국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쉽게 손가락 몇 개로 돈 빌려주고 나중에는 거기에 중금리 장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적자 봐가면서 하죠. 왜? 초반에는 풀어야 되니까.
무슨 장사든지 처음 할 때는 좀 풀지 않습니까? 그래가 사람 모아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짝 세게 베껴 먹죠. 그래서 지금은 푸는 단계예요. 자, 그런데 저게 그러면 카카오뱅크 조화라고만 한다는 거냐? 아니죠. 대기업의 오너들이 저거 전부 다 하고 싶어 해요. 왜? 돈 많잖아요. 사내 유보금도 많고. 그런데 저거를 다 하면 전부 지금 뭡니까? 금산법, 은산법이 뭐예요? 산업자본, 즉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은행을 못하게 갈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한다고 봐요? 쓸데없는 규제라고 봐요? 우리가 보수가요. 솔직히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알 거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한번 된통 미국의 금융이 붕괴된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1930년에 대공황 때예요. 대공황 때 왜 금융위기가 와서 왕창 은행 시스템이 붕괴된 줄 알아요? 그 전에 은행에 있던 규제들을 테오도어 루스벨트가 굉장히 강하게 해놨는데 그 직전에 그런 규제들을 다 풀었어요. 은행 직종 간의 제한도 없이 다 풀어버렸어요. 미국의 은행을 보면 시중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은행이 있고 뭐 보험회사 이런 게 있었는데 공황 직전에 그런 게 다 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돈 장사에 다 매몰이 됐었죠. 그래서 주식 사는 사람한테 돈을 무한대로 빌려주고 땅 잡혀주면 무한대로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돈 장사를 했습니다. 은행들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땅값, 주식값이 갑자기 폭락해버리면서 미국의 대공황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빠져나와요? 예? 그거는 훗날 교과서에 올리기 위해서 한 거고 케인즈를 동원해서 계획경제로 해서 뉴딜을 통해 가지고 돈을 정부에서 풀어서 테네시각 유역 개발 계획이나 후보댐을 만들어서 대공황을 극복했다는 건 그건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참다 못한 놈이 사고를 쳤지요. 누구요? 히틀러. 그 다음에 일본, 무솔리니.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자, 전쟁은 어떤 일이 생겨요? 무한대로 수요를 창출하지 않습니까? 탱크를 하루에 몇백 대씩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를 만들고요. 그래서 대공황이 극복된 것은 뉴딜 때문에 극복된 게 아니라 전쟁이 나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수요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공황이 어떤 겁니까? 수요 부족이 공황이잖아요. 일본이 버블 1989년에 시작돼서 91년부터 본격화된 잃어버린 20년이 아니죠. 한 30년 됐지. 요 근래에 조금 살아나니까. 잃어버린 30년이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봅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똑같아요. 일본이 수출을 많이 하다가 미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경상수지 흑자를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낙하손해를 84년인가 불렀어요. 그래서 너네들 우리한테 이렇게 수출을 많이 봐가면 되느냐? 엔고를 시켜라. 그래서 엔화 환율이 순식간에 60%, 70%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게 플라자 합의라고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벌어진 합의예요. 그때부터 일본 제품이 수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일본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쌓아온 자기들이 축적하고 있는 달러나 돈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그때부터 기업을 불러서 돈 빌려가라고 거의 제로금리 수준으로 풀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 돈 빌려가지고 빌딩 사고 골프장 짓고 리조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그 뭡니까? 규슈에 가면 뭐예요? 네덜란드 비슷하게 하우스 템보스입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디즈니랜드부터 시작해서 도쿄에 온갖 일본의 유니버셜 뭐 이런 거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언제 만들어져요? 그때 다 이렇게 돈을 빌려줘서. 그래서 일본에 그때 어마어마하게 골프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골프장 지금 100억 주면 사요. 한국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일본이 이제 수출이 이렇게 멈춰지고 난 다음에는 일본의 부동산이 다 올라가서皇宮 근처에 그 동경의 중심지만 팔아도 뉴욕을 사고 동경만 팔면 미국 땅을 전부 다 산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다가 그게 한계가 있죠. 어느 순간에 부동산 가격이
늘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은행들에서 빌린 돈들을 대출해간 기업들이 갚지 못했어요. 기업부터 사고가 난 겁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기업들이 수없이 기업 자체로는 흑자인데 돈을 빌려가서 부동산 투자했다가 부도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가라고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이 그 돈을요, 안 빌려가요. 빌려가서 돈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돈을 안 빌려가고 기존에 빌려간 부채를 갖다가 돈이 생기는 대로 전부 은행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부채를 축소하려고 그러지 추가로 부채를 얻으려고는 아무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서 나중에는 일본 정부가 돈을 풀어서 사람이 안 다니는데도 다리를 만들고 터널을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별의별 인프라 투자를 정부 중심으로 했는데 그래도 경제가 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가 안 살아난다는 것은 뭡니까? 수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도 수요가 없어진 것을 전쟁이 일어나서 수요를 회복했고, 일본도 지금 수요가 없어진 부분을 지금 나카소네가 아니고 아베가 지금 세 가지 화살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 요즘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일본에 일자리가 많이 남는다라는 것은 뭔 의미인 줄 압니까? 정말로 일자리가 많이 남는다가 아니라 고령화로 젊은 사람이 하도 줄어들어가지고 일본에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취직이 될 수 있어요. 대학교 3학년만 되면 다 모셔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본에 지금 취업하러 간 젊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제가 수요를 갖다가 창출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작년에 100만 명이 폐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6년 이래 제대로 장사가 안 된다. 자영업자들이 거의 지금 장사가 다 안 된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한 4, 5년 전보다 매출이 반토막 나거나 3분의 1토막 나고 있다고 거의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수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 수요가 없어지고 있다고 보겠어요?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쓸 돈이 없으니까 안 쓰는 거죠. 자,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젊은 사람들 중에 돈을 쓸 만한 정도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렇게 경제가 나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굉장히 줄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망해요? 식당, 술집부터 폐업을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위락업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호텔 같은 데도 장사가 별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원격 의료를 하면 수요가 창출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이 인터넷 은행을 하면 수요가 창출된다고 보세요? 자, 인터넷 은행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뭐라고 봅니까? 대출을 은행에 가서 하기 어려운, 지금은 카드빚을 땡겨서 쓰는 젊은이들한테 카드빚을 30만 원 대출 받으면 이자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 젊으신 분. 네? 카드빚. 신용카드. 10몇 프로 될 거예요. 10몇 프로. 그래서 한 30만 원 땡기는 것을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서 돈을 그렇게 빌리면 한 10%를 해준다면 서로 다 그거 빌리겠지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경제 붕괴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가계부채지요. 1,500조를 향해 가지고 있는 가계부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분별하게 인터넷 은행을 통해서 가볍게 대출을 허용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부채를 굉장히 많이 지게 될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돈을 이렇게 풍요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 장사를 누가 해요? 지금은 카카오뱅크하고 KT에서 만든 K뱅크가 하지만은 K뱅크는 제가 볼 때 벌써 실패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뛰어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요즘 무슨 페이 하는 거 많지요? L페이니, 삼성페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인터넷 은행으로 뛰어들게 되겠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은행이 시중에 점포가 점점 문을 닫지요. 요즘 은행 점포들이 별로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은행 점포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람은 바보지요. 왜? 그 점포에서 노인들 와가지고 돈 맡기고 하는 그 통장, 종이 통장 가지고 하는 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돈이 돼요?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이 돈이 되죠. 그러면 시중의 은행들은 인터넷 은행하고 경쟁을 할 때 또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점점 시중 은행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돈 주고 받고 찾고 보내고 잘 할 수 있습니까? 저기 가면 전부 나이 든 분들만 은행에 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은행을 찾아서 앞으로 한참을 헤매고 다녀야 되고, 종이 통장을 쓰는 사람은 이제는 이자를 더 내야 된다, 수수료를 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존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은행이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부도가 나지 않도록 규제를 받고 있지요. 근데 인터넷 은행은 은행이 금감원이나 은행감독원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규제보다도 훨씬 낮은 제재로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걸 허용해 준다라는 것은 수요를 창출해서 경제를 살리는 문제하고 관계없고, 국민의 젊은 사람들 20, 30대 층의 부채를 강화시켜서 한마디로 그걸 갖다가 이 대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돈놀이를 하겠다라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아무나 돈놀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무슨 페이니 뭐니 해서 돈 장사 경험이 있거나 카카오처럼 사람을 많이 끌고 모으는 어떤 SNS가 있거나 이런 사람만 돈 장사를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한 5-6명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제조업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굳이 이거 해야 됩니까? 왜 금산분리를 했겠어요? 제가 아까 대공황 때 이야기 그거 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대공황 때 그렇게 망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줘서 무분별하게 빌려주기 때문에 망인 거예요. 그래서 대공황 때 엄청나게 엄격한 은행 간의 장벽을, 금융기관 간의 장벽을 쌓고 규제를 강화한 것들이 마련됐어요. 법들이. 공황을 겪으면서 미국이 충격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90년대에 와서 미국의 클린턴 때, 저 클린턴 부부가 월가에 좀 앞잡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규제를 굉장히 완화해서 은행 간에 대공황 때 쌓아놓은 장벽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돈을 막 빌려주는, 부동산이건 기업이건 막 빌려주는 부분에서 제한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본질이 뭡니까? 도저히 돈을 빌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막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려주는 수단을 가지고 점점 복잡한 사기를 쓰기 시작했죠. 자, 주택에 관련되는 은행들이 흑인들, 노숙자 같은 사람들한테도 너도 집을 사라, 빌려줄게, 돈 빌려줬어요. 빌려준 다음에 지도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올라가서 팔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채권화했죠. 정권화. 그래서 ABS니 이런 ABS니 에셋 백드 이렇게 이 세큐리티 이런 식으로 정권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집을 3만 불 빌려줬으니까 이 3만 불짜리 ABS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가 그걸 팔아요. 그래서 이자 떼고 자기는 바로 현금을 챙겨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정권화를 다 시도했어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은행은 어떻게 해요?
주택에 빌려준 돈하고 카드 빌려주는 돈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론은 돈하고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정권화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정권화가. 그걸 뒤섞어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집 판 돈, 카드빚, 차 판 돈, 그 정권들을 전부 뒤섞어 가지고 또 다른 구조화 정권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이 만들어지는 정권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파란 놈은 내가 팔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국의 저 남해의 시골에 있는 할매가 은행에 가서 내 투자할 거 별로 없나 하면 미국에서 만드는 이런 펀드나 정권에 투자하시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바닥에 있는 MBS니 ABS부터 이렇게 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저 위에 있는 정권들도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할매는 어쩌다가 자기 돈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은행들이 무책임했으면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지가 망하는 데 대비해서 또 다른 신용부도 스왑이니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 난 거예요. 지 망할 줄 알고. 그래서 지는 망하면 거기서 돈을 받는 걸로 지는 망해도 본전은 찾는 걸로 장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걸 파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간부들은 연봉을 몇백억씩 몇십억씩 받고 다 튄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우수수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1,000만 명도 넘는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데미지를 입고 수백만 명이 길거리로 내려앉고 집을 뺏기고 하는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게 갑자기 되었을까? 미국에서 그동안에 금융기관별로 있던 엄격한 규제나 장벽이나 이런 것들을 클린턴 때부터 완화를 시키면서 돈을 무분별하게 빌려줘서 정권화하도록 이렇게 허용한 거예요. 딱 그렇게 하자마자부터 사고가 나버리니까 오바마 때 8년 동안 논의된 문제가 뭔가 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월가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강화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법으로 만들어지고 숱한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터넷 은행이라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금산분리, 은산분리라는 표현으로 제조업은 기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행이나 돈장사는 돈장사 하는 놈만 해야지 제조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땡기면 사실은 보험회사를 땡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보험회사 있죠? 왜 있는 줄 알아요, 재벌들이? 보험회사에 내가 보험 들면 죽거나 몇십 년 뒤에 받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쌓이잖아요. 그 돈으로 뭘 해요? 빌딩 짓고 63빌딩부터 시작해서 그걸 땡겨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써줘. 그래서 재벌들이 다 보험회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보험회사에 보험료로 받은 돈은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그런 게 감시가 잘 되는 나라입니까? 정상적인 것도 감시가 안 되는데 그런 게 감시가 되겠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1년 동안 국민연금이 634조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200~300조를 투자를 합니다. 한국의 정권에만 주식에만 국내외 주식에만 한 150조쯤 투자하고 있을 거예요. 5개월 만에 얼마 날렸어요? 1조 5천 몇백억을 날렸어요. 1조 5,500억 이상을 날렸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예요? 0%대. 그 국민연금에서 기금 운용에 관한 결정은 전문가들에게 독립시킨다 해서 기금 운영 본부장을 따로 임명을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한 명 내정한 사람을 장하성이 미리 내정했는데 마지막에 청와대에서 누가 틀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안 되어서 폭로를 했잖아요. 그게 기금 운용 본부장이에요. 박근혜 정부 때 삼성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관련됐니 안 됐니 한참 조사하던 그것도 기금운영본부장입니다. 홍영식인가 뭐.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동안 공석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 정말 짭짤한 수백조를 만지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네 사람 갖다 놓을까 내 사람 갖다 놓을까 그래서 하나 꼽아가지고 자, 그놈이 뭐 주식을 하나 사주거나 뭐 뒤에 건물을 하나 사면 그런 거 중개만 해도
어떻게 돼요? 상당히 두둑하게 땡길 수 있다. 이제 그건 다 아는 진실이에요. 정치를 권력이 좀 있다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1년 동안 언놈을 할 건가 쌈박질이 벌어져서 공석을 하는 동안에 주식 투자율이 0% 돼, 수익률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1조 5,500억을 날려요. 5개월 만에. 그래 놓고 지금 너네들 65살까지 내고 68살부터 받아가라고 하다가 난리가 나니까 문재인이 지금 어제 국민들 앞에 무마하고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은행 업무를 은행 전담 기관으로 하도록 해야지. 이 한국의 대기업은 돈만 되면 단속을 안 하면 다 하잖아요. 꽃장사도 했고 장례식도 했고 결혼 웨딩도 했습니다. 한국 대기업이요. 은행까지 하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멕시코가 됩니다. 멕시코가 보면 마약 두목이 다 하잖아요. 대통령도 출마하고 뭐 저기 콜롬비아나 멕시코 같은 나라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이 거기 똘만이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의 미국에는 엄청난 규제가 있습니다. 금융업에 대해서는요. 유럽에 가보세요. 규제가 없나. 그런데 금융업을 인터넷 은행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거. 기존의 은행들이 다 인터넷 업무 하잖아요. 왜 이걸 만들어요? 전담을 하는? 그러면 오프라인 은행하고 인터넷 은행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인터넷 은행이 이기지. 은행원들 연봉이 기본 1억이에요. 그 1억을 창구에 앉혀놓고, 물론 요즘 뭐 3, 4천만 원짜리 임시직이나 이런 사람을 앉혀놓는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매장 은행이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은 점점 매장을 없애버리면 이제 노인들은 어디 가서 돈 찾아요? 저만 해도 이게 좀 디지털에 대한 저항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인터넷 은행을 문재인이 하겠다라는 부분을 보수 진영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고 9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다 그러고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이 경제를 우선해야 하면 문재인이 산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사설을 쓰고 자빠를 써요. 칼럼을 쓰고요. 자, 인터넷 은행이 우선입니까? 아니죠. 저거는 무슨 선회예요? 돈 선회지요. 저거 억수로 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이나 자기 당에서 저거 죽어도 안 된다고 반대한 거야. 우리가 야당이나 좌파들이 무조건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 말 중에 옳은 게 있고요. 여기 수구 보수 꼴통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은행을 해주면 안 된다고 봐. 이건 나중에요. 전부 빚더미에 다 앉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은행의 금리가 중금리라는 걸로 올라가 버리는, 보편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효과를 낳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가 저거를 한다고 우선해요? 저거는 우도 아니고 자도 아니고 뭐예요? 재벌이죠. 돈 가진 사람한테 친해진 거. 저는 재벌 반대론자 아닙니다. 제만큼 한국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 봤어요? 한국에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싹 제가 볼 때 정리하지 않으면요, 한국은 국가 경쟁력이 제조업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될 리도 없겠지만 가정을 하자면 누가 댓글에 그랬어요. 저보고 황장수는 야망은 있는데 욕심이 없어서 좋다. 저의 본질을 그렇게 잘 파악하는 분이 계실 줄 몰랐습니다. 더운데 웃어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1억을 받는 제조업, 그것도 한국이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분야에서 1억을 받는 노동자들을 가지고 이는 경쟁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는데 1억을 받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받고, 그게 하청업이나 또 사내 하청이거나 안 그러면 중소기업에 있다 해서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아니 더 위험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억을 가까이 받고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을 받고, 이건 잘못된 거다. 독일에서 노동자들이요, 독일에 경영 참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노동자들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종의 일을 하면 임금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스스로 법을 통과시켰어요. 사회적 합의로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안에서 하청을 하는 노동자나 사내 하청이나 외주업체들이나 현대중공업의 직원이나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억을 받는 사람은 5천만 원으로 낮추고 3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숫자가 많으니까 5천만 원으로 올려줘서 같이 사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저 노동자들, 젊아들, 노조들, 제가 젊아라고 좀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쁜 놈이 좌파가 뭐예요? 원래 막스나 엥겔스 그런, 제가 영화도 그제 청년 마르크스라는 책 영화도 보고 했는데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러면서 전부 동지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도 지금 1700만 노동자여 단결하라 어쩌라 하는 놈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저들만 단결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제조업에서 거의 대부분 경쟁력을 다 상실해 가고 있다. 자동차요? 자동차 저거 망하는 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현대차가 한 2, 3년 전에 빛과 번쩍 하다가 요즘 형편없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중국에서 핸드폰 점유율이 얼마인 줄 알아요? 1.3%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0.8에서 좀 올라갔대요. 삼성 스마트폰이 얼마 전에만 해도 몇 년 전에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탑이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됐겠어요? 자, 궁극적으로 이 고임금,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이나 반도체라고 보거든요. 철강, 석유화학, 조선은 이미 끝났죠. 한국이 도대체 경쟁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4차 산업혁명요?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해서 한국이 삐까뻔쩍하게 돈 벌 거라 생각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자, 정치하는 사람들 넥타이 벗고 와이셔츠 입고 터틀넥 입고 스티브 잡스 흉내 내면서 귀에 이어폰 꼽아서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지요.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젊은 분. 젊으니까 돌이 없어 혼자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이 발전되면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 봐요? 없어지는 게 많을 거라 봐요? 절대 그렇지 않죠. 자,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이제 3차까지 있었죠. 1차 산업혁명이 뭐예요? 이 내연기관, 전기기관 같은 게 발견된 거죠. 그때는 엄청나게 일자리 노동자들이 많이 생겼죠. 2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에너지혁명이죠. 전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었다. 3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지식산업, 컴퓨터로. 언제부터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이 줄었어요? 3차 산업혁명 때부터 기술 발달로 사람이 고용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에 만드는 사람 얼마 전에 뭐 120조인가 빠졌다 그랬죠? 트위터가 7조인가 빠졌다 그러죠? 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돈을 번다라는 게 여러분 상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 설명하는 놈은 엄청나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지요. 페이스북이라는 걸 가지고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몇십여 명이 모이면 거기에서 돈이 된다, 광고 붙이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세계 최초의 투기가 뭡니까? 투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튤립 투기 아니에요. 튤립이 왜 집안채값이 됐는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뛰면 다 뛰지요.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다 뛰어요. 그러다가 튤립이 왜 집안채지? 이렇게 되면서 망했지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투기라는 부분이 한마디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 강남에 집이 한 채 아파트가 2, 30억이 가지 않습니까? 저게 2, 30억이 왜 하는가에 대해서 거기 가면 차 막히지요. 그렇다고 무슨 공기가 깨끗한 것도 아니야. 근데 2, 30억을 해. 왜?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안정적인 투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 몇백 조의 가치를 가진다. 뭐 400조가 된다. 저게 왜 400조가 돼야 돼요? 페이스북 없을 때, 지금 페이스북 있을 때
인생이 편리해진 거 뭔지 여기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페이스북 하시는 분 많죠? 뭐가 좋아졌어요? 나는 내 페이스북에 손을 안 댄 지 오래돼가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욕하는 것만 좋아졌어. 자, 트위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뭡니까?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만 좀 편해졌죠. 옛날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연설해야 되는데 이제 글만 올리면 기자들이 쓰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재미 보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의 상류 권력층 몇 명이고 나머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시간을 낭비시켰지요. 근데 이제 자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도대체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제가 요즘 넷플릭스라고 영화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는 걸 보는데요. 거기가 1년에 한 8, 9조씩을 컨텐츠를 사들여야 된다. 컨텐츠 경쟁에 빠졌어요. 아마존도 영화라 이런 이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인터넷 영화 서비스에 뛰어들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애플도 뛰어들고 디즈니도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즘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요것도 얼마 있으면 망하면 나는 어디 가서 또 보지? 왜? 이게 지금 전 세계 1년에 500만 명이 늘어났다는데 그거 한 만원 조금씩 돈이 달라요. 12,000원, 14,000원 이렇게 받는데 그렇게 받아갖고 500만 명 끌고 모아놓고 미국에서는 75만 명 늘어났 이제 거의 다 들어왔다는 게 들어올 사람. 근데 1년에 컨텐츠 값으로 9조씩 쓰고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 주고 이것저것 하면 저게 수익 모델이 되느냐? 저거 수익 모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뭘로 돈을 벌지 하고 답이 한 1분 안에 탁 안 튀어나오면 그건 돈 안 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요? 무인 자동차? 자, 여러분 제가 4차 산업혁명 가기 전에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마트 TV 있죠? 그래서 한때 돈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 한 서너 배 많이 주고 스마트 TV 샀습니다. 스마트 TV 사가 스마트하게 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예? 그건 그냥 텔레비만 보는 거예요. 왜? 요즘같이 전화기가 컴퓨터가 되고 그 다음에 태블릿이 있고 컴퓨터가 온 사방에 인터넷에 접근하는 수단이 손만 뻗으면 몇 개가 있는 상황에서 누가 그 텔레비로 불편하게 이 리모컨 조작해서 스마트 TV를 봅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TV가 제일 성공할 거라고 예측했던 가전제품 중에 제일 망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비싸게 받으려고 만들어냈는데 통하지가 않은 거죠. 요즘 또 뭐가 있어요? 열심히 파는 거 있더만요. 냉장고가 일 다 해줘. 냉장고에 텔레비 달리고 원격 조정하고 IoT 서비스로. 그 IoT라 이런 거 맞아요? 밖에서 원격 조정으로 이 집에 있는 가전제품, 저도 또 문재인처럼 3D를 하다가 저하고는 그걸 IoT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원격 조정으로 이렇게 이제 돌리는 건데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제가 이거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책을 엄청나게 많이 봅니다. 전자제품은 2년마다 바뀌어요, 성능이. 그렇다고 집에 보면 전자제품이 다양하게 있어요. 삼성 거, LG 거부터 5만 개 다 있어. 그리고 내가 또 가입하는 KT부터 SK, LG까지 또 인터넷망은 또 달라. 그러니 이게 다 통일이 돼야 밖에서 원격으로 전화기, 핸드폰 하나로 텔레비도 껐다 꼈다 냉장고 온도 조절했다 에어컨 껐다 켰다 될 건데 말은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 중에 IoT 해서 밖에서 전화로 집에 가전제품을 조작해 본 분 계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되는 거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운용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4차 산업혁명의 본 핵심이 뭡니까? 지금 무인 자동차, AI, 드론. 자, 이 세 개의 특징이 뭡니까? 일자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무인 자동차가 되면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지금 주 52시간에 제일 타격을 받는 업종이 뭔 줄 아십니까? 운전기사들이에요. 대기업의 기사들은 밤에까지 대기하면서 한 400만 원 받아. 그런데 52시간 근무하면 한 250만 원만 줘야 돼. 200만 원만 주고. 월급이 다 깎였어요. 한 명 하던 일을 두 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버스. 지금 이 로테이션 구조에서 3교대 하면 이거 4교대로 바꿔야 돼요. 52시간을 하면. 그럼 월급이 또 줄지요. 자, 그래서 그럼 택시 기사들이 앞으로 필요하겠습니까? 택시 기사들이 필요 없지요. 자,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금 4세대 통신 아닙니까? LTE가 5세대 5G가 되면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5G는 속도에서 동시간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밖에서 뭘 조작해서 기계를 조작하는데 이 시간 격차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분의 3초 안으로 못 줄인다는 거예요. 그럼 5G가 되면 지금 한국이 그걸 기술 표준으로 하겠다고 한국의 통신회사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데 그럼 5G가 되면 지금 이 통화 속도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더 빨라져야 될 이유가 뭐 있던가요? 젊은 사람들은 영화 다운 시켜보니까 더 빨라져야 되나? 지금보다 더 나은 기술이 될 필요가 없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이게 100몇십만 원짜리를 제가 쓰는 내용은 한 5가지밖에 안 써요. 그런데 5G가 된다고 내가 행복할 이유거나 필요를 전혀 못 느껴요. 내가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필요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트북 9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뭐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내 거는 고물 같아가지고 또 2년만 쓰면 희한하게 고장이 나, 그죠? 늘어지고 삑삑거리고. 그래서 전화 회사들이 새 거 내면 나는 다시 새 거를 사야 될 것처럼 강박관념에 쫓기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사잖아요. 근데 복잡한 통신요금 체계 때문에 이게 120만 원짜리라는 걸 나는 모르고 사는 거지. 진짜 가서 이게 120만 원이라고 내 돈 120만 원을 통으로 주고 사면 내가 사겠어요? 절대로 안 사지요. 이거 잊어먹으면 한 달쯤 잠 못 자지. 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떤 겁니까? 전부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나는 삐까뻔쩍한 4차 산업혁명에 살 것 같지요? 3차 산업혁명부터 누가 돈을 벌어요? 페이스북 만든 놈은 누가 만들어라 한 것도 아닌데 만들어가지고 그걸 삐까뻔쩍하게 홍보해서 지는 몇백조 벌고 튀었어요. 그 만든 패거리들은.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 누가 돈을 들고 주식을 샀던 사람은 좀 있으면 쪽박 차겠지요. 이런 거는 전부 유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싸이월드 하다가 요즘 싸이월드 하는 사람 있어요? 아이러브 스쿨 하는 사람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뭡니까? 유니콘 기업이라 해가 몇 안 되는 희귀한 IT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샌프란시스코의 실리콘밸리 어쩌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트위터요? 그건 뭔 필요 있어요? 그래서 무인 자동차를 만들면 지금 수많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드론을 만들어서 이제 피자 배달한답니다. 택배를 전부 드론이 하겠죠? 수많은 택배 기사들을 집으로 보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AI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무슨 입시 컨설팅도 AI가 하지 않겠어요? 봐도 그래도 사람한테 이기는데? 학원의 강사도 AI가 하지요. 그거 왜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감이 필요한 몇 개 직종, 즉 애 보는 거, 그거는 AI가 보면 애가 겁을 내겠죠? 그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직종 중에 하나가 애 보는 거하고 뭐예요? 원예. 원예 그거는 기계가 깎는 거하고 사람이 깎는 거하고는 다르답니다. 나무, 이 원예. 조경 이런 것만 살아남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지나치게 발전하면 그때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과 돈을 댄 사람만 그리고 많이 배워서 그 기술에 기술자로 들어간 사람 소수만 그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3차 산업혁명부터 컴퓨터가 생기면서 이미 노출이 된 겁니다. 내 어릴 때만 해도요. 니 뭐하노 하면 젊은 애들 아이 거기 회계봅니다. 회사에 격리합니다가 그래 많았어요. 왜? 컴퓨터 시스템이 없을 때 총무 격리부가 제일 컸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우편업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요? 다 메일로 보내니까 이제 우편으로 뭘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기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과거의 노동자들이 옛날에 제가 그 부산에 살 때 무슨 집 앞에 동산유지가 있어서 부산 비누 회사에 지나가면 비누 냄새 많이 나지요.
그 다음에 신발, 무슨 사마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몇천 명이 아침에 출근하고 몇천 명이 퇴근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과 몇십 명이 다 끝내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 기계화, IT화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소멸시켜버리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불황의 요인이에요. 3차 산업혁명의 결과로도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일자리가 소멸이 되고 한마디로 대다수의 특별한 자본이나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점점 중산층이 없어지고 빈곤의 저변화가 되고 있는데 4차까지 가버리면 필요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사람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소수만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런 것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요. 무인 자동차 한번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기계가 만들죠. 드론도 기계가 만들죠. AI도 기계가 하죠. 그래서 사람이 불행해지면서 소수만 잘 살게 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뭐 때문에 앞서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누가 그러니까 황장수 저놈은 차티스트 운동을 하거나 엔클로즈 운동을 영국의 산업혁명 때 반대 운동하던 사람하고 똑같은 소리 합니다. 인간이 기계의 문명의 발달로 행복해지는 것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넘어가는 부분에서는요,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뭐라 합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해야 지식인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정치인이 되고 안철수처럼 그 다음에 그걸 말을 해야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저처럼 이런 정말 잔혹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식한 놈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들도 다 읽어보고 일자리의 소멸에 관한 미래 예측 책들도 다 읽어보고 있어요. 저는 제 말이 진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원격 의료. 자, 지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제일 잘 됐다는 것은 외국에 사는 모든 분들이 거의 교포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돼서 잘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다가 우연히 가장 좋은 최적합을 이루었어요. 비용도 그렇고 의사를 만나는 부분 내 절차도 그렇고요. 그런데 문재인 케어로서 이걸 파괴하고 있습니다. 왜 파괴하고 있냐? 아니 문재인 케어를 만들어서 병원에 가서 너네들이 지금 보장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전부 의료보험 보장을 해주겠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의료보험료를 2배, 3배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낼 생각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는 수준으로 지금처럼 받고 나머지는 실손보험이나 커버하고 이게 최적이에요. 자, 그래서 인실 반값 어떻게 됐어요? 2만 원 할인된다 그러잖아요. 2만 원. 11만 원짜리인가를 12만 몇 9천 원짜리인가를 19만 원으로 올려서 2만 원 할인해 준다잖아요. 지금 병원이. 똑같은 게 뭔 줄 알아요? 보육 정부에서 지원해서 전에 공짜로 다니게. 요즘 유치원에 다니는 사람 중에 공짜로 유치원에 보낸 사람 누가 있어요? 얼마씩 내요? 평균 30만 원 이상 냅니다. 50만 원까지. 정부에서 준 거는 챙기고요. 거기에 무슨 애의 특별 뭐니 외국어니 뭐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양병원요? 정부에서 주지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요양급여라고 300만 원 내라고 한다지 않습니까? 부모 맡겨놓으면 그냥 요양병원 정부 받는 것만 보내는 사람은 고려장 취급을 하고요. 그러면 부모를 거기 맡겨놓고 할 수 있으면 300만 원을 더 주고라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이런 서비스들은 항상 그걸 갖다가 정부에서 돈으로 일정하게 커버를 한다 하면 사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제가 3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유치원, 이인병실, 그 다음에 요양병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과 진리는 실제 실행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의료보험료는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 원격 의료를 거기에다가 또 갖다 던져 넣어가지고 이제 감기 든 사람 고혈압, 당뇨, 만성병이 있는 사람 저도 만성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의사 만나지 말고 전부 원격 치료해라 하겠지요. 자, 비용이 의료
문재인 케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적자가 난다. 그래서 아예 의사를 만나러 갈 수 없는 부분을 한정을 짓겠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의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원격 진료가 아닌 부분에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동네 병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문 닫겠지요. 거기서 수많은 의사, 간호사, 조무사, 기사 등이 직업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 병원들만 대도시에 몇 개씩 남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직접 의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캐나다, 영국 짝이 나는 겁니다. 호주, 미국. 자, 그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자들이 원격 의료할 것 같아요? 부자들은 이제 영리병원을 가지고 상위 10%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의 한 10배쯤 주고 직접 의사 만나는 병원으로 가겠지요. 지금 정신과의 상담은, 고급 상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의 예외로 몇 천만 원씩 계약 맺어서 하잖아요, 의사하고.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터넷은행하고 원격의료의 재벌몇 회사예요, 재벌몇 회사. 대한민국의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치인들은 재벌몇 회사를 위한 거는 그걸 우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격의료 누구 때문에 하나 하면 의료계에 지식만 좀 있는 사람은 특정 재벌 때문에 한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 회사는 원격 의료를 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회사 있지요? 의대 병원 있지요? 의과대학 있지요? 왜 몇 년 전부터 재벌들이 의과대학 살라고 난리가 났는 줄 아십니까? 대학 인수하려고요? 의과대학 인수하려고 한 거죠. 자, 보험회사 있지요? 보험회사에 기록 다 있어. 보험회사만 있습니까? 호텔 있지요? 이제 호텔 영리병원으로 연결해서 병원을 하려면 호텔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전자 시스템과 관련한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시스템을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심지어 디바이스, 기기. 원격으로 하면 화상 장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집집마다 원격으로 시스템에 다 가입을 해야 될 거예요. 별도의. 그거는 기존의 인터넷망과 다른. 그리고 원격 의료 화상 모니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혈압 측정 장치가 있다, 무슨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는 장치가 있다, 그런 거 다 갖춰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 다 애속되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 그러면 그 시스템이 한번 꽂히고 나면 다시 복귀가 될 수 있습니까? 자, 대형 마트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박은순이가 무슨 옛날에는 무슨 양장점이 있고 동네 골목에 식당이 있고 어쩌고 하면서 삼양동에서 절에 샀는데, 대형 마트가 동네함 들어와 버리고 나면 골목 상권이 살띠까 죽습니까? 다 죽게 돼 있어요. 요즘 재래식 시장 살린다고 어째 샀는 지금 마지막 발악이죠. 솔직히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한번 원격 진료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에 다 속해버리고 나면 이제는 다시 의사를 지금처럼 만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처음에야 베레벨 거짓말이야. 지금 경총이 37만 개 일자리를, 그런 거는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원하는 쪽에 그대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다리 만들고 터널 만들고 고속도로 만들고 경전철 만들 때 수요 예측이라고 해가지고 피지블 스타디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경전철을 의정부에 놓고 김해 경전철을 넣으면, 무슨 용인에 경전철을 넣으면 하루에 50만 명이 써서, 그래서 이 돈 투자한 데다가 이자 주고 남고 결국은 나중에 10년만 돌리면 돈을 법니다. 이래가 만들고 나는데, 만들고 나면 어째요? 돈 안 내는 노인들만 타고 계시죠? 제 말 틀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 사기극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기극을 특수한 몇 개 한국의 회사를 위해서 이걸 해주겠다고 문재인이 이제 돌았어요. 제가 볼 때 문재인은 이걸 노무현 정권 2라고 제가 대선하기 전에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노무현이 삼성공화국이라고 겉으로는 진보를 말하지만은 삼성과 그렇게 밀착되었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 그 2가 안 되려면 국민들 앞에 해명하라 했지요. 대선 전에. 그때 안 봤나? 반응이 별로. 요즘 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인가?
제 말하는 거를 안 듣고 요 며칠에 들어와가 꼭 황장수 너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그러면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를 비판하려면 처음부터 이야기한 거를 다 좀 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 꼴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참고 1년 2개월 잘 버티네, 재벌 조진다 하고. 근데 속으로 이랬지요. 제가 이재용이 다 걱정했지 않습니까? 보수가 이재용 회장 석방하라 뭐 이렇게 막 집회할 때 지 알아서 제일 잘 나온 사람을 왜 석방하라고 당신들이 가서 불쌍한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냐. 지는 이재용은 지 알아서 논다. 박근혜만 놔놓고. 제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 알아서 잘 나왔잖아요. 그래가 또 열댓 개 뒤졌잖아요. 보수 언론들이 걱정해요. 막 재벌을 뒤지고 어떻고. 지 알아서 딜 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컷 쪼아가지고 너 죽을래 이러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몇 개 그래가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다 봐주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부터 해서.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정말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정부에서도 일해봤고 공기업에서도 일해봤고 데모도 해봤고 사회단체도 오래 일해봤습니다. 세상 물정을 대한민국에 나처럼 다양한 직종을 거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치도 해봤고요. 그래서 제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상식이 있고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아는 사람은 다 제가 맞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수 언론들, 인터넷 은행 원격 의료 만세, 드디어 문재인이 정신 차렸다, 웃어내야 한다. 문재인이 경제만 바꾸면 성공할 거다. 문재인이 경제만 바꾸면 성공하면 돼요? 아니, 노조하고 친해 빠진 이게 본질 아닙니까? 이걸 고쳐야죠. 그 다음에 뭡니까? 최저임금부터 잘못했다고 반성해야죠. 주 52시간 공연히 건드려서 내가 국민 앞에 정말 반성한다. 그리고 내 경제가 아니라 가치관이 다 좌파였다. 내가 그냥 책에서 공부만 했던 좌파들 몇 명 데리고 판단을 잘못했다. 국민 앞에 사죄한다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선회를 하는 거는 핵심이 뭡니까? 첫째, 노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노조를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 뭔 줄 아십니까? 망한 기업들 정리해야 돼요. 좀비 기업들. 대한민국에 30만 개가 좀비 기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노임이나 한마디로 기업 자체에 잘 나가는 기업들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규제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은 어떤 부분은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규제를 완화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하남에다가 큰 기업이 유통단지를 만들라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또 안 됐다요. 그래서 땅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업이 투기가 아닌 땅을 갖다가 쓰겠다고 하면 공예산업이 아니면 그건 과감하게 풀어줘야 되는 그런 규제 완화지요.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원격 의료할 사람 한국에 한둘입니다. 인터넷 은행 할 사람 한 5명 돼요. 그럼 오늘 또 문재인이 또 명언을 남겼죠. 뭐 하면서 했습니까? 국민 연금 부분을 무슨 국민의 뜻에 맞게 하면서 면세점을 허락해 주죠. 박근혜 대통령이 면세점 뺏었다가 다시 허락해 준다고 지금 신동빈 회장 어디 가 있어요? 국립대학에 가 있죠. 자, 딱 보면 입국장에 면세점 허락해 줘야 된다. 입국장에. 예? 왜? 나갈 때 면세점 샀던 거 찾아서 간 사람이 다니는 동안에 들고 다녀야 되는 부담이 돼서 언제부터 그렇게 자상하게 국민들을 걱정했습니까? 놀러 가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거 몇 개 면세점에서 300 넣어 다녀도요. 들어올 때 세금 안 낸 거 걸릴까 걱정이 되지. 무거워서 걱정합니까? 그래서 그건 뭔 말이에요? 딱 보면 그것도 맨놈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중소기업 이야기하고 이러죠. 그래서 입을 여는 걸 보면 딱 맨놈이 재미를 볼 이야기만을 하면서 그걸 우선해라고 보수 언론과 한국당이 그걸 찬성해요. 한국당은 이미 인터넷에 찬성해 주겠다고 원격으로도 찬성해 주겠다고 하고 그걸 반대하던 저 민주당의 썩은 국회의원 놈들은 이제는 그걸 또 찬성하겠다고 문재인이 도니까 따라 돌아요. 이게 사람들입니까? 지 새끼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우선회를 찬양하고 있는 보수에 대해서 저는 혐오감을 느낍니다. 아마 보수의 인터넷 방송 중에서 이런 논객 중에서 저만 이거 해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이참에 어차피 보수 망해서 가야 될 길이 먼 마당에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가를 한번 가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저도 따지고 보면 재벌가에 아는 사람 없겠어요? 많이 있죠, 제 주변에. 과거에 자기가 재벌이었던 친구처럼 지내는 분도 있고, 또 재벌하고 친한 사람들 중에 저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건물 비하라, 방 빼라 소리까지 듣고, 개고생을 하고, 재벌하고 친하면 나도 좋지요. 뉴스 브리핑 스폰서도 들어올 거고, 예? 근데 내가 뭘 하고 이 짓을 하겠습니까? 내가 정치할 것도 아닌데. 뭘 하고 이 짓을 하겠어요? 그거는요, 보수가 기득권과 결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수 기득권의 이익이 보수의 이익인 것처럼 포장하는. 오늘 보니까 내 아침에 화가 났어요. 그 제목 바꿨어요. 딴 거 하려다가. 어떻게 문재인이 경제만 몇 가지만 바꾸면 성공한다라는 글을 보수 언론이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안보를 다 죽이고, 그래서 이런 재벌들 규제 완화만 몇 건 해주면 보수 언론들이 찬양하고 한국당이 찬양합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보수 언론들은 광고 받아 처먹어야 되고 한국당은 원래 그들 앞잡이가 수두룩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 불편한 이야기 한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요, 솔직히 무식해요. 공부를 하려고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진실되게 편견 없이 보려고 해야 돼요. 지금 이 바닥에 재벌들에 대응하는 이데올로그들을 엄청 풀어놨습니다. 이 보수판에요. 그들 연구소나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문재인이 밝혀냈잖아요. 보수 쪽에 뭐 재벌 정경련 관련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비판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수 쪽에 비례대표로 가면 어떤 사람이 가요? 재벌 앞잡이가 갑니다. 그 공천을 받아도요, 경제계에서 누가 가요? 재벌 찬양하는 사람이 가요. 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쪽에는요. 누구라고 이해하면 이름을 다 집어서 정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차마 그렇게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뻔한 진실을 이렇게 덮고 마치 자유시장 경제, 항장수는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다. 그들이 제일 비판하기 좋은 건 뭐예요? 위장보수. 아니, 지금 보수라면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데 내가 뭘 하고 위장보수를 하겠어요. 중도라고 하지. 여기저기 재미 보게. 이게 뭐 훈장입니까? 위장보수하게 자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득권의 더러운 커넥션이 무서운 거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부에서요. 이거 찬양하면 안 됩니다. 냉철하게 비판하고, 이제 한국당도 우리 인터넷은행 이런 거 옛날에는 우리가 그래서 망했어. 이제는 이거는 안 된다. 원격 의료 안 된다고 해야지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너네들 전원이 반대해놓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왜 지금은 찬성하느냐고 물고 늘어져야 되죠. 너네가 사람이냐고 해야죠. 그러면 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과시키겠어요? 그래가지고 날려버려야죠. 그래서 문재인이 정말 우척이라서 저거 하겠어요? 뭐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대기 조져야지요. 우리가 한 1년 동안은 쟤들 조지자. 그래야 나중에 뭐가 돼요? 1개짜리가 어떻게 돼? 10개짜리가 되고 20개짜리가 된다. 실컷 조져야. 그러고는 꾹 참고 있다가 이제 경제가 어렵다. 지지율이 폭락한다라는 핑계 대고 봐주고 싶어서 조지고 있었지만 속은 어떻겠어요? 야, 빨리 온나? 봐줄게. 견디기 힘들잖아. 더 쪼아야 돼? 그러다가 경제가 내려가니까, 이제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지금이 찬스입니다. 경제 핑계대고 지지율 핑계대서 확 봐줍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테러를 딱 막고 이거 두 개 안 된다 하면서 원격 의료고 그 다음에 면세점 추가 허가고 인터넷 은행이고 안 된다. 우리는 생각이 바뀌었다. 한국당이. 이게 규제 완화냐. 진짜 규제 완화는 노동 개혁해라. 또 기업 개혁해라.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 앞장서서 우리는 다 찬성이야. 문재인 잘해. 박수 쳐줘. 그래서 마지막 몇 대만 더 패면 죽을 놈을 살려주고 있어요. 이게 옳은 겁니까? 자, 이게 진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1부 마치겠습니다.